안녕하세요. 주돈입니다. 3월 26일 일요일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주돈은요, 곧버스 20% 투자돼 있는 상태였고요. 금요일날 갑자기 장이 많이 흔들렸죠. 이유는 몰랐는데 주말 내내 그 뉴스를 찾으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확인을 했죠. 뭐 바로 나오더라고요. 금요일 저녁, 뭐 토요일 아침 되니까 바로 뉴스가 나오고, 그죠? 나온 뉴스는 간단해요. 그 금융권 리스크가 다시 번졌다. 뭐 도이치방크까지 번졌다. 나중에 알고 봤더니 뭐 별것도 아니더라. 글쎄요. 내용이 있는데 숨기는 건지 진짜 내용이 없는 건지 그건 모르죠. 그죠? 근데 내용이 없다 그러면 환율이 저렇게 요동치고 금리가 요동치고 주가가 저렇게 요동을 쳤을까요? 그죠? 그렇다 그러면 뭔가 있다. 대내적으로 밝히기는 어렵다. 사실 뭐 이 경제에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뭐 음모론이 없을 수는 없죠. 그죠? 하지만 우리는 그런 거를 다 알려고 노력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죠? 그냥 따라 움직이면 되는 거예요. 일단은 제가 좀 유심 있게 그 어떠한 사안에 대해서 지금 나온 사안에 대해서 유심 있게 좀 봐야 될 게 뭔가 하고 좀 고민을 했거든요. 그랬더니 여기 좀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상업용 부동산, 상업용 부동산이죠, 상업용. 요 상업용 부동산 문제가 굉장히 크게 번질 수가 있다. 그리고 이제 미국이라든지 뭐 유럽이라든지 특히 미국이겠죠. 미국 내 상업용 부동산 투자를 우리나라 은행이라든지 증권사 뭐 이런 데서 굉장히 많이 투자가 돼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요. 그렇다 그러면 만약에 이게 신용 리스크까지 번지고 시스템적 위기까지 번진다고 쳤을 때 가장 먼저 봐야 될 게 환율인 거예요. 그죠? 여기서 문제가 생긴다 그러면 분명히 환율이 움직이겠죠. 우리나라가 투자가 많이 돼 있다 그러면요. 그래서 금요일 날도 환율이 그렇게 요동을 친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도 여러 가지 이제 문제가 있는데 지금 문제가 켜켜이 쌓여 나가고 있어요. 근데 아직도 그냥 차트상으로 보면 글쎄요. 뭐 하방이다, 상방이다. 저는 아직까지도 레버리지 상방 쪽에 조금 마음이 가 있는데, 글쎄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한번 상승을 하고 나서 하락을 시킬 건지 아니면 그냥 지금 주저앉을 건지. 근데 어저께 금요일 날 저녁, 그죠? 금요일 날 미국장 열리고 미국장이 그나마 완만하게 상승한 걸 봐서는 또 어떻게 해서든 막아낼 것 같고, 근데 반등이 너무 현찮았다. 그러면 하나하나 우리가 이제 원인을 여러분들도 이제 주말에 유튜브라든지 뉴스라든지 이런 거 보시면서 원인 파악을 하셨을 거예요. 그죠? 아주 간단합니다. 아직까지 은행의 문제는 잔존해 있다. 그것도 도이치방크라는 어마어마하게 큰 은행, 그죠? 그 CS 은행 다음으로 CS가 문제가 되니까 USB가 인생했는데 USB도 문제가 되니까 이제는 도이치방크까지 문제가 된다. 근데 미국 같은 경우는 중소은행이잖아요. 오늘 유튜브에서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작은 은행들이 먼저 망가져지고 그다음에 큰 은행이 망가졌다. 2008년도 금융위기 때. 그죠? 가난은 밑에서부터 올라오니까 작은 놈들부터 하나하나 문제가 생기면서 큰 놈을 건들게 돼 있거든요. 그거는 당연한 얘기인데, 그죠? 갑자기 도이치방크라는 은행이, 엄청나게 큰 은행이 갑자기 저런 게 튀어나왔다라는 게 좀 의아했어요. 근데 거기에 상업용 부동산 이 얘기가 나왔고 거기에 우리나라도 많이 물려 있다. 이 얘기가 나왔고요. 우리나라 국민연금 작년 손실액이 80조 가까이 된다 그랬잖아요. 작년에 제가 들은 얘기도 대략 50조 얘기 들었어요. 50조 플러스 알파라 그랬거든요. 제 방송에 한번 그런 멘트를 알렸는데 그게 디테일하거나 정확하지 않기 때문에 그냥 그 들은 얘기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멘트를 날렸어요. 그보다 더 이상일 거다. 그래서 플러스 알파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그리고 부동산에 엄청 엮여 있어가지고 그거 터지면 난리 날 거다. 그러니까 작년 우리 80조? 마이너스 80조가 아닐 수가 있다는 거죠. 만약에 외국 부동산에서 문제가 된다 그러면요. 부동산 한번 작살나가지고 넘어가면요. 그 손실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주식하고는 달라요. 팔 수가 없어가지고. 팔질 못해요. 한번 부동산은 무너지면요. 그 수요층이 한정돼 있잖아요. 그죠? 그래가지고 그거를 그 거짓 뭐 파산인데. 하여튼 굉장히 심각해진다. 부동산이 한번 건드려지면 그거는 우리가 일단은 생각을 해야겠죠. 그러면 또 우리는 대처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대처 뭐 하면 되죠. 일단은 뭐 우리가 알 수 있는 방법, 우리 금요일 날 장에서도 굉장히 좋았잖아요. 저도 이제 수익이 꽤 났는데 몰랐어요. 그 오후 돼가지고 솔직히 저녁에
쎄한 거예요. 아, 이상하다. 왜 이 정도? 무슨 문제가 있나? 그리고 오후 되면 될수록 희한하고, 그리고 우리가 확인한 거는 저녁에, 그죠? 외국인들 선물을 어마어마하게 많이 팔아댄 거, 그죠? 이렇게 많이 팔아댄 거, 금요일날 요거밖에 힌트가 없었어요. 그리고 환율이 좀 많이 상승하는 거. 근데 제가 저번 주까지만 해도 환율 그렇게 유심히 보지 말자 그랬잖아요. 환율하고 채권금리는 일단은 은행이 한번 뒤집혀져가지고 흔들려가지고 그 변동성 때문에 지금 그 환율을 어떻게 보는 기준이 좀 많이 희석이 돼 있다. 가지고 환율 보지 말고 외국인들만 보자. 근데 외국인들이 선물을 이렇게 팔아댄 거예요. 10,000개 가까이. 그죠? 여기서 뭔가 쎄한 느낌이 있어가지고 일단은 제가 가지고 있던 거 반도체 주식이라든지 뭐 다 정리하고 레버리지도 다 정리하고 그리고 시간의 단일가에서 제가 방송하기 전에 5시 정확히 기억 안 나요. 한 5시 30분쯤 돼가지고 유럽이 막 폭락하는 거 확인하고 나서 그때 이제 고버스 들어간 거거든요. 그러니까 고버스는 이제 시작인 거죠. 근데 조금 시했어요. 유럽이 갑자기 저렇게 폭락하는 것도 그렇고. 근데 시간이 지나 보니까 그 내용도 알고, 그죠? 우리는 모르는 상태에서 주가가 먼저 움직인다? 누가 먼저 움직인다? 외국인들이 먼저 움직인다. 이걸 했죠. 왜 서론이 길었습니다. 하나, 월요일 날 이것만 보세요. 외국인들이 사들이는지, 그죠? 외국인들 지금 이렇게 일별로 보면요. 현물, 일별로 보면 여기 뭐 2,000개 이렇게 사들이고 있죠. 그죠? 여기 뭐 6,000개도 팔고. 근데 이게 사들이고 팔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제가 주식을 하면서 느꼈던 거 뭐냐면 연속성이에요. 쭉 사들이느냐 아니면 안 사다가 갑자기 사들이느냐. 그죠? 사들이가 갑자기 팔아대느냐 이런 거거든요. 그죠? 사들일 때 여기에 붙어있는 지표들, 특히 환율 같은 거 있죠. 환율이 계속 같이 떨어지면서 쭉 사들이는 거, 땡큐. 근데 이런 거는 다 내용이, 히스토리가 어떻게 돼 있죠? 그냥 와리가리 하다 장막판에 조금 이렇게 사들이는 모양새. 그죠? 이런 게 나온 거예요. 아, 내용이 없다. 이상하다. 그죠? 산 것도 아니요, 판 것도 아니요, 없다. 무풍지대. 그래서 제가 그런 표현을 했잖아요. 지금 무풍지대다. 그래가지고 상단하고 하단을 정해가지고 중간에서는 조금 조심해야겠다. 그죠? 근데 선물에서는 옵션이라든지 단타라든지 뭐 이 선물 가지고 주가를 움직이는 웹도독 현상이라고 그러죠. 꼬리가 몸통을 흔들는다. 그런 현상들이 지금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어요. 그만큼 우리 투심이 얇아지고, 그죠? 어떠한 그 큰 중심이 될 수 있는 큰 손들이 지금 많이 빠져나가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죠. 거기서도 이제 여기 보면 그죠? 뭐 거래가 밍밍하잖아요. 그리고 내용을 보면 내용도 별로 없어요. 특히 24일 날은 내용이 있었죠. 쭉. 그죠? 이렇게 표현하면 안 되죠. 이게 맞죠? 쭉 내려왔다는 거. 제가 가장 싫어하는 거. 쭉 올라가는 거 가장 좋아하는 거, 쭉 내려오는 거 제일 싫어하는 거. 그죠? 이 연속성이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우리가 확인해야 될 거는요. 딱 외국인들 선물, 현물 어떻게 들어오는지, 그리고 요거를 쪼개가지고 어떤 식으로 들어왔는지, 그죠? 장중에 꾸준히 들어왔는지, 이렇게 팔다가 갑자기 사다가 이런 식으로 들어왔는지, 이런 것도 확인을 해야 돼요. 요거를 확인을. 저녁에 이제 제가 매일매일 방송을 하니까, 그때 이제 제가 말씀해 드리니까, 이런 거는 신경 안 쓰셔도 되는데, 장중에 가장 신경 써야 될 건 뭐냐? 지금은 현물이 아니에요. 현물이 꾸준히 빠진다? 그냥 고퍼 쓰고, 현물이 꾸준히 들어온다? 그냥, 레버리지. 그죠? 이렇게만 생각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선물이죠, 선물. 선물이 어느 정도 와리가리를 하는지, 선물 가지고 어떻게 장난질을 치는지, 이런 것도 한번 꾸준히 보셔야 되고. 근데 사실 우리가 투자하면서 이런 거 꾸준히 보기 힘들잖아요. 주도는 뭐, 이 레버리지하고 고퍼스만 전문적으로 투자하고, 이게 생활화돼 있으니까, 저도 이제 회사를 댕기거든요. 회사 가가지고도 충분히 볼 수 있는 어떠한 요령도 생기고, 그래서 상관이 없는데, 여러분들은 조금 힘들 거예요. 그러면 뭘 보냐? 환율만 보세요, 환율. 지금, 갑자기 환율이 쑥 올라왔어요. 환율이 어떻게 보면 저 외국인이라든지 외국인의 선물 현물 저 포지션보다 환율이 더 중요한 그런 시기가 왔어요. 환율이 저도 이제 금요일날 환율 생각을 안 했거든요. 환율이 모든 걸 다 얘기를 해준 거예요. 자, 여기 한번 볼게요. 5분봉이에요. 5분봉. 여기서 시작을 했죠. 이게 24일 날 금요일 날 시작한 겁니다. 슬금슬금 올라갔죠. 우리 장도 슬금슬금 빠졌다 올랐다 그러니까요. 그러면서 갑자기 폭 올라갔죠. 그죠? 이게 몇 시인가 볼까요? 5시. 5시부터 환율이 갑자기 쭉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5시부터 무슨 일이 있었죠? 이거 5시부터 10시. 이게 저녁 5시부터 밤 10시입니다.
쭉 올라갔죠. 유럽장이 폭락을 했잖아요. 그죠? 그리고 환율 따라 올라갔죠. 그죠? 그리고 미국장 열리면서 10시에 미국장 열리면서 쭉 다시 내려왔죠. 근데 저쪽 깨질 못했죠. 그죠? 안정화는 안 된 거예요. 그리고 유럽은 아직도 마이너스. 그죠? 환율만 보시면 그래도 어느 정도 방향성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고요. 그리고 우리나라 환율이 좋은데 우리나라 지금 여기서 10시에 미국장이 조금 상승했다고 해서 환율이 빠졌잖아요. 오, 땡큐 할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이거는 우리 환율이지. 환율은 다 연동돼 있잖아요. 그죠? 중국이 문제예요. 아, 꿈쩍하네. 그죠? 그러면 유럽 쪽 은행하고 중국하고 무슨 또 연관성이 있을 수가 있고, 그죠? 중국 뉴스는 우리가 알 수가 없으니까 이런 지표들에 의지해가지고 우리가 투자를 할 수밖에 없는 거고, 중국도 야 뭔가 걸려 있다, 그죠? 환율 안 움직이잖아요. 그냥 우리 거보다 더 안 좋죠? 그 다음에 달러 지수, 그죠? 달러 지수 60%가 유로화입니다. 뭐 달러 유로 이거 볼 필요도 없어요. 그냥 달러 지수만 따라가면 돼요. 달러 지수 안 빠지죠. 그죠? 뭔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저는 지금 고퍼스를 사놨기 때문에 뭐 저거를 굳이 팔 생각은 없어요. 왜 그러냐면 아직까지 뭐 희한한 저항에 걸려 있죠. 이 저항. 야, 요것만 제발 뚫어달라. 희한하게 여기 제가 이제 라인을 요걸 하나 거놨잖아요. 그죠? 이게 뭐 맞을 때도 있고 안 맞을 때도 있고 참 그런데 이게 역사를 보여주는 거거든요. 여기 저항받고 못 올라오고 저항받고 못 올라오는데 또 저항이 또 걸린 거예요. 그죠? 희한하죠? 그럼 여기 빠진다 그러면 이것도 저항대가 되는 거죠. 이거 뚫어달라고 저번 주 목요일 날 옐런이 말 한마디만 아예 그냥 말만 안 했어도 뚫고 나가는 건데. 그죠? FOMC 회의 끝나고 나서. 근데 그걸 못 뚫고 나서 목요일 날 못 뚫었죠. 금요일 날 못 뚫었죠. 야, 이 모양을 만들더라고요. 그러면 내일 지금 야간 선물 시장은 보합으로 끝났어요. 보합으로 끝났기 때문에 내일 월요일 날 아침에 거진 보합선에서 시작할 겁니다. 뭐 이게 또 추세가 또 상방으로 나온다, 하방으로 나온다, 이게 예단을 할 수가 없어요. 오히려 글쎄요, 외부인들이 어떻게 움직이느냐에 따라 가지고 하방도 있을 수가 있는데, 근데 저 많은 현물을 그죠? 10,000개씩이나 팔아댔는데 저거를 그냥 유지해서 끌고 갈지 아니면 다시 사들일지 그것도 한번 봐야 되고, 현물이 또 마이너스가 나오는지 그것도 확인을 해야 되고, 그죠? 아주 그냥 애매한데 딱 걸려 있다. 그래가지고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 거는 월요일 날 장 확인을 한 다음에 정리를 해야 되는데, 아직까지도 지금 코퍼스는 좀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아직까지도 레버리지에 미련이 없는데, 뭐 제 생각하고는 정반대로 움직이는 경우가 많거든요. 지표를 봐야죠. 그죠? 많은 게 그렇게 나와 있으니까. 환율 안 좋죠. 그죠? 그리고 또 하나 봐야 되는 게, 우리가 그동안은 엔화를 안 봤어요. 엔화 볼 필요 없다 그랬잖아요. 근데 엔화는 항상 제가 여기다 카테고리에 넣어놓거든요. 그죠? 엔화는. 그 전에, 그걸 먼저 봐야죠. 우리가 이제 다시 한번 보기 시작하자고 한 게 뭐냐면 스위스 프랑. 이게 스위스 프랑이거든요. 그죠? 왜? CS은행, 크레디트 스위스가 스위스 거잖아요. 그죠? 스위스 국영은행에서 그 보증을 서줬고, 국가에서 보증을 서줬고요. 그죠? 그리고 USB가 인수를 했고, 그죠? 거기서 또 문제가 생긴다 그러면 프랑이 날아가겠죠. 이 사실 스위스 프랑은요, 안전자산이라 가지고 환율 움직임이 그렇게 심하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요게 어떻게 움직이는지 요것도 한번 확인을 해야 되고, 어느 쪽으로 움직이는지에 따라 가지고, 그죠? 그리고 일본 엔화예요. 엔화. 그동안에 엔화 안 봤거든요. 왜 그러냐면 엔화는 스위스 프랑하고 환율 중에서는 스위스 프랑하고 엔화가 안전자산이라 그래가지고 경기가 안 좋아지면 엔화가 폭락을 하는 그런 증상이 보였는데, 이번에는 그러진 않았어요. 엔화도 이제 안전자산이 아니다. 근데 유럽도 위험해지고, 그죠? 특히 스위스라는데 크레디트 스위스가 작살이 나버리니까 스위스 프랑은 안전자산이 아니게 돼버린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 남아있는 건 엔화밖에 없잖아요. 그동안에 엔화라고 치고 하지도 않았는데 엔화가 안전자산이 돼버린 거예요. 그게 환율에 나오는 거죠. 이렇게. 그죠? 갑자기. 쭉 빠지잖아요. 그죠? 그러면 엔화가 강세로 가는지 약세로 가는지에 따라서 주가 아니면 사람들의 돈의 이동. 그러니까 주식이라는 건 뭐죠? 그 밑에 군부를 떼야 되잖아요. 그죠? 군부를 돈으로 떼잖아요. 돈이 들어와야지 주가는 올라가는 거고, 돈이 빨려 나가면 주가는 빠지는 거고, 그 빨려 나간 돈이 어디로 갈 거예요? 원자재 시장 금이라든지, 그죠? 아니면 코인이라든지, 아니면 지금 같은 경우는 엔화라든지, 이런데 안전자산으로 빠져나갈 거 아닙니까? 그죠? 코인이 안전자산인지 모르겠는데 지금 그렇대요.
아니면 미국 성장주로 빠져들어가든지, 그죠? 뭐 그런 대로 빠져들어가니까 이 엔화를 좀 봐야 되는데, 요거는 그냥 일봉으로 천천히 보셔도 되고, 요거는 제가 방송에서 조금 이렇게 설명을 해드리고 그러면 된다. 그리고 금값이 왜 이렇게 올라가가지고 안 떨어지냐 했더니 이유가 다 있었다. 그죠? 이 나쁜 놈들이 지들끼리 이 금 가지고 돈 벌고 있었어요. 우리한테는 얘기도 안 해주고, 이 금값이 은행 몇 개 흔들렸다 그래서 이렇게 올라간다? 갑자기 모든 자산이 금으로 쏠렸다? 난 상상하는 게 뉴스에서는 그 얘기만 나왔거든요. 중국이 뭐 미국 국채를 팔고 금을 사들이더라. 뭐 그거 해라. 니들끼리 해라. 뭐 그런다고 해서 얼마 올라가겠어? 사실 이거 변동폭이 또 크지도 않아요. 근데 시간이 지나가니까 야, 씨, 대략 뭐 이쯤을 샀어도 8%, 그죠? 곱창 뚫고만 샀어도 7%. 생각보다 많이 올라가 있더라. 나중에 봤더니, 그죠? 이유가 있다. 벌써 지금, 그래서 아까 전에 제가 그 얘기가 나온 거예요. 지금 저 도이치방크라든지 저 은행 때문에 유럽장이 폭락을 하고 미국장은 아니다 뭐 하면서 다시 상승을 했는데, 그 이면에 무슨 얘기가 있는지 우리는 모른다라는 거죠. 그죠? 그 음모설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야. 다른 데서 다 움직여버리니까. 그러면서 그 다음에 봐야 될 게 유가죠. 그죠? 유가. 모든 지표는 지금 하방을 가리켰어요. 고퍼스가 맞습니다. 제가 고퍼스를 사가지고 맞는 게 아니라 지금 지표상으로는 고퍼스가 맞아요. 근데 그거는 오늘까지만. 내일 돼서는 또 그게 어떻게 변할지 모르겠죠. 환율이 갑자기 쑥 빠지면서 유가가 푹 뜸을 하고, 그죠? 안전자산에 있던 돈이 쭉 빠져나오는 그런 현상이 일어난다 그러면 다시 레버리지를 올라타는 게 맞는 거고. 근데 지금 상황에서는 유가도 못 올라가요. 최소한 과거의 저점은 뚫어야지, 이제 상승을 하나 보다. 그죠? 그렇게 생각을 하면 되겠죠. 그러면 그게 대략 한 73, 4불? 여기까지 와야 되니까 한 73불 잡고 73불 위로 올라간다 그러면 그나마 조금 경기가 나아졌나? 침체도 좀 얕은 침체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면서 우리가 이제 접근을 하면 되는 거고요. 그죠? 유가 안 좋아요. 금값 안 좋아요. 지금 주식에는 안 좋은 거죠. 안전자산으로 빨려 들어가는 거니까. 그죠? 그나마 구리가 견조하게 버텼다 그랬잖아요. 이게 또 어떤 방향으로 흘러가는지 이것도 확인을 해야 되는 거고요. 그죠? 그렇다. 그리고 일단 유럽부터 볼게요. 유럽. 독일이거든요. 제가 걱정한 게 이 크다란 음봉들을 어떻게 얘네들이 수습을 하면서 올릴지 이게 걱정이었거든요. 이거 수습 못하면 떨어지니까. 그죠? 그나마 이렇게 봤을 때는 수습하는 것처럼 보여요. 이렇게. 그죠? 이렇게 보면 하나, 둘, 셋, 넷, 4거래일 동안 상승을 했어? 수습이 얼추 되네? 여기서 양봉 하나만 쭉 나온다 그러면 오케이. 얼추 이거는 정리가 됐어. 이건 단기적인 악재가 지금 있다 그래도 내가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악재. 그죠? 투심이 안정화돼 있어. 할 수 있는데 어제 의도치 않게 이런 게 나온 거예요. 그 미국은 다시 상승했다 그래도 유럽 입장에서는요. 제가 유럽장만 한다 그러면 지금 이거 투자해야 돼요. 고퍼스에 투자해야 돼요. 유로스톡스 50 그 고퍼스가 있어요. 2배짜리 고퍼스 ETN으로 있거든요. 그거를 지금 투자를 해야 되는지 월요일장에서 좀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만약 투자하게 된다 그러면 방송에서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그것도 준비를 하고 있고요. 유럽은 빠지면 많이 빠지겠죠. 그죠? 그렇다. 그리고 유로스톡스 50 똑같죠. 과거의 차트만 봤을 때 이게 지금 그냥 뭐 이런 식으로 뚫어져 가지고 골뱅이 그 곱창 뚫고 대창 뚫고 뭐 이런 게 아니라, 이렇게 해서 뭐 움직여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이거는 볼 수가 없는 게 뭐냐면 음봉이 너무 크게 나온 거예요. 이건 폭락 음봉 아니에요. 폭락 음봉. 그것도 이렇게 2개씩이나 나오고. 이거 코로나 때 일어난 겁니다. 코로나 때 이런 식으로 일어나고 장이 쭉 빠졌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무서운 거예요. 그러면 이 이슈를 덮을 만한 뭔가가 여기 나와야 돼요. 그게 안 나온다 그러면 그냥 고퍼스 때려 넣고 그냥 가만히 있으면 돈 버는 거고. 그죠? 근데 그 이슈가 나오질 않아요. 은행이 깨졌다 그러는데 괜찮다. 나중에 봤더니 맥브라이 했다. 뭐 했다. 안 빠질 것 같은데, 그렇다고 환율이라든지 이게 전 세계적으로 장이 흔들리는 것 같지도 않고, 그러면서 다시 그래 하면서 상승하는데 다시 한번 나왔거든요. 이거 별거 아니라고 우습게 여기면 안 됩니다. 이거 해결도 못한 상태에서 이게 나왔거든요. 이 음봉이. 그러니까 이 음봉 해결을 할 때까지는 우리 좀 기다려야 된다. 그죠? 그거 기다리고 뭐 한번, 유럽 같은 경우는 그동안에 상승 폭이 꽤 거셌잖아요. 그리고 먹을 게 금융. 그죠? 금융 흔들린다? 그러면 미국은 뭐 나스닥 성장주 위주로 해서 먹는다?
주가가 상승한다? 근데 얘네들은 아니죠. 그래서 유로스톡스 50은 좀 고퍼스를 고민을 해보면서 한번 투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적은 금액이라도 일단은 발부터 담가 놓을 생각이에요. 이거는 월요일 날 조금 고민을 해보고요. 그죠? 프랑스도 똑같고, 그죠? 그렇다. 그래가지고 월요일 날은, 우리가, 미국을 안 봤네요. 그죠? 그리고 미국까지 설명을 해드리고. 미국이, 여기 보시면 지금 러셀 2000이 1등. 그죠? 그 다음에 2등이 S&P 500, 3등이 다우, 4등이 나스닥이에요. 제가 이런 식으로 올라가야 된다고 했잖아요. 러셀 2000 무조건 끌어올려야 된다고. 근데 끌어올린 게 0.85%야. 야, 이씨 바보들. 이거 보세요. 아니 이게 해결된 겁니까? 해결 하나도 안 됐어요, 지금. 그죠? 아니 해결됐다 그러면 한 2, 3%짜리 양봉이 나와야죠. 이런 게 나와야지, 이런 게. 그죠? 이런 게 쭉 나와가지고 있어야지. 그 다음날도 연속적으로 상승하는지 요거 본 다음에 오케이 했을 텐데, 이게 지금 요따구로 나와버리니까 지금 유튜브에서 지금 주식이 위험하다, 부동산이 위험하다, 앞으로 폭락장을 대비해야 된다, 뭐 5월 하반기가 아니라 당장 5월달, 6월달부터 굉장히 힘들어질 거다, 뭐 많은 그 헤지펀드들이 지금 주식을 청산하고 있다,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 게 신빙성이 있어지는 거죠. 그죠? 이거 뭡니까 이게? 그죠? 러셀이 2천만 봐서는 와 힘들다. 그죠? 나스닥 그나마 나스닥이 좀 버티고 있는데 S&P 500 뭡니까 이게? 그죠? 아쉽다. 그러면서 상승한 것도 그 러셀 2천만 볼게요. 상승한 것도 시작하면서 유럽장 빠지니까 좀 빠지는 듯 하더니 다시 쭉 끌어올렸거든요. 그죠? 힘이 너무 없어요.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올라갔어야 되는데 힘이 없어요. 그리고 중요한 거는 월요일 저녁에 이게 또 연속적으로 쭉 올라가느냐가 문제인 거죠. 여기서 또 올라가다 꼬꾸라져 버리면요, 야 진짜 머리 아파지는 거죠. 해결 안 나는 거예요. 아주 그냥 지금은 오히려 단순하게 우리 장이 복잡한 거지 미국 장은 굉장히 단순하게 보는 것도 괜찮아요. 그죠? 나스닥이 제일 못 올라갔다. 그죠? 지금 같은 경우는 금리가 높잖아요. 아무리 연준에서 금리를 안 올린다 그래도 금리 지금 레벨대가 지금 4%가 넘어가는데 그 실질적으로 그 금리 가지고 돈을 빌리려고 하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아이고 이게 굉장히 비싸지 않습니까? 신용등급 떨어지면 더 고금리를 줘야 되는 상황이고, 제가 그랬죠. 가난은 밑에서부터 올라온다고. 없는 사람들이 돈 빌리기가 더 힘든 그런 시기가 온 거거든요. 자, 생각을 해보세요. 이 상태에서 성장주가 지금 올라간다는 게, 나스닥이 올라간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죠? 아무리 그렇다 그래도 나스닥이 이 고금리에, 그러면 사람들은 그 생각을 할 거예요. 그래 금리 횡보, 그지? 횡보 대략 여기 5%라고 잡고요. 그죠? 뭐 5.1% 상단 잡았다 그러는데 지금 뭐 레인지가 거의 5%대니까 그렇다 그러면 5% 잡고 횡보 안 떨어뜨리잖아요. 그죠? 이게 시간이 가면 갈수록 얻어지는 데미지는 거짓 더블 제곱이 될 거예요. 부담이, 서민들한테 오는 부담이요. 그죠? 성장주 얘네도 돈 빌렸었잖아요. 그죠? 투자자가 있어야 되잖아요. 금리가 이렇게 높은데 투자가 계속 될까요? 라는 의구심과 한 번씩은 가져봐야죠. 장기적으로. 그죠? 근데 지금 성장주만 움직여요. 차라리 제가 만약에 이거 지금 고퍼스 살 때 아니에요라고 확실하게 얘기를 한다 그러면 나스닥이 아니라 S&P 500이 만약에 이런 차트로 만들었다 라고 한다 그러면 저 확실하게 얘기합니다. 레버리지 저기 고퍼스 아닙니다. 레버리지 해야 돼요. 근데 불안한 거예요. 왜 나스닥이냐는 거죠. 왜? 지금 상황에서 금리가 안 올라가는 게 중요한 거예요. 이 금리가 횡보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횡보하는 게 더 무섭거든요. 뭐 경기 조금 안 좋아진다고 하면 금리 떨어뜨린다고 했잖아요. 제가 그랬죠. 금리 떨어질 때 무조건 고퍼스, 그 영끌까지 해가지고 영호까지 팔아가지고 고퍼스 사야 된다고. 그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방송 중에 누가 그러더라고요. 왜 레버리지하고 고퍼스를 투자하느냐, 선물로, 선물 투자, 그러면 선물 투자하는 게 더 유리하지 않느냐라고 한다 그러는데, 선물은 마약과 같은 거예요. 한번 빠져들면 헤어나지는 못합니다. 선물 투자해가지고 돈 번 사람 있나요? 그죠? 우리가 무슨 행동을 할 때 가장 마지막까지 가는,
마지막까지 가는 데가 있죠. 거기서 마지막까지 간다는 거는 거기 갔다는 것 자체가 벌써 패가 망신한 거고, 거기서는 절대 살아나올 수가 없는 거고, 그냥 거기 있다가 죽는 것밖에 안 돼요. 그게 선물 시장입니다. 선물 시장은 진짜 단디 준비하고 가는 거지. 제가 주식해가지고 쫄딱 망해가지고 일확 천금을 들여서 가는 게 선물 시장이지 아니에요. 그래서 레버리지 곧버스 안정적이잖아요. 수익이 꾸준히 나는데. 그렇습니다. 그래가지고 레버리지하고 곧버스 갭 차이도 있고 뭐 괴리율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요. 세금도 많이 내야 되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지만 그래도 돈을 버는데 그죠? 그래도 돈을 버니까 하는 거 아닙니까? 돈을 안 번다 그러면 이걸 뭐하러 이걸 매달리고 있어요? 저 주준마처럼 계속 주준마 지금 수익 엄청나게 나와가지고 지금 저를 계속 쪼고 있습니다. 뭐 하는 거냐고. 참다. 도대체 얼마나 많이 투자했는지 모르겠는데 근데 주준마는 주식에 대해서 하나도 몰라가지고 제가 옆에 이 책이 있어요. 지금 책 어딨지? 아이고 또 책도 가져갔나 보네. 무슨 이상한 뭐 단타 뭐 저점 매수해가지고 뭐 저점 매수 뭐 그런 책을 가지고 있어가지고 말 한마디 하면 이제 저보다 제가 그랬죠. 오른쪽 상단에 제발 저 고수 사달한다고 고수 다 됐습니다. 고수. 저한테 막 설명하고 있어요. 막 2차 전지 설명하고 막 반도체 설명하고 삼성전자 반도체 재고가 많이 쌓여 있는데 저거 팔기만 하면 떼돈 번다고 막 그러면서 그래서 열심히 하라고 했습니다. 뭐 그렇다. 그리고 댓글 잠깐 봤는데요. 여기 미니님이 요런 글을 써주셨어요. 환율 변동이 심한데 4월쯤 어딘가 터질 것 같다. 그죠? 예상할 수 있죠. 도이치 모터쇼가 나올 듯. 도이치에서 쇼가 나올 듯. 그죠? 도이치에서 쇼. PF 만기도 돌아오고 상패 시즌에다가 미국 중소형 은행들 예의주시하고 지켜보고만 있습니다. 곧버스 화이팅. 하나의 방법일 수도 있죠. 근데 이번 글을 제가 왜 이렇게 소개를 시켜드리냐면요. 정확해요. 제가 말한 게 이거잖아요. 한 줄로 딱 요약한다고 그래요. 그죠? 환율 보자. 그죠? 여기다가 덧붙인다고 뭐 외국인들 선물 현물 그거 확인하자. 그죠? 그리고 뭔가 하나 터질 거 저도 터질 것 같아요. 터질 것 같아요. 4월달 아니 뭐 3월달 말이라든지 지금 당장이라든지 아니 뭐 4월달 5월달 6월달 안에 뭔가 터질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 이거는 그 약간의 그 불변의 진리 같은 건데 제가 매번 얘기하잖아요. 가난은 밑에서부터 본다고. 없는 사람들부터 힘들어지면서 가난이 오기 때문에 부자들은 잘 모른다 그랬잖아요. 그죠? 뭔가 주식시장에서 무너지는 것도요. 코스닥에 있는 아주 그냥 이름 없는 그죠? 그런 회사들이 뭐 상폐가 됐다 이런 거부터 시작해가지고 오거든요. 은행들도 아주 작은 은행부터 깨지는 거예요. 근데 미국이 작은 은행부터 깨진 게 아니라 중대형 은행이 깨져버렸잖아요. 그죠? 서열 16이 SBB. SBB가 서열 16이에요. 그게 흔들려 버린 거예요. 그것도 아주 그 투자를 잘못했다든지 뭐 대출을 떼었다든지 기업의 대출을 떼었다든지 회사가 망해가지고 같이 흔드는 이게 아니라 그냥 채권 미국 국채가 너무 높아가지고 그죠? 이상했던 거예요. 그것도 중대형 은행이 그런 거 아무리 그게 그 은행이 그 2000년부터 닷컴 이 실리콘밸리 거기 있는 기업들이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예수금들이 많이 늘어나가지고 갑자기 큰 은행이라 그래도 은행은 은행이잖아요. 그죠? 중대형 은행이고. 뭔가 터질 것 같습니다, 저도. 그죠? 우리나라 PF요, 이거 2000년부터, 22년부터 지금 23년 초반이잖아요? 그죠? 지금까지 8%, 연체율이 8%래요. 디테일하지 않아요. 제가 들은 얘기인데, 8%. 이 갑자기 8%가 뽕 뜬 게 아니라 계속 늘어나는 거죠. 그죠? 그리고 계속 늘어나면 어느 순간에 10%가 되고, 그죠? 은행들 위기가 오겠죠. PF 대출 연체율이 계속 늘어난다. 근데 PF 대출 부동산 뭐 아파트를 짓는다 그러면 이거 해결하는 거 딱 하나잖아요. 분양만 되면 돼요. 분양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부에서 분양을 해준다 뭐 그런 얘기가 나온 것 같아요. 말도 안 되죠. 그죠? 그렇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이제 곧버스 물량을 사신 것 같아요. 여기 보면 전창규님은 외인들이 물량 털기가 끝난 듯. 끝난 것 같지는 않아요. 계속 글쎄 물량 털기 아직 물량 털기 들어간 것 같지는 않아요. 네. 그리고 코스닥 개미들 어쩔 거 그렇죠. 저도 요게 문제예요. 왜 그러냐면 무너지면 아까 그 얘기 또 하지만 작은 데부터 무너진다 그랬잖아요. 그죠? 코스닥부터 무너질 거예요.
제 생각에는 코스닥이 먼저 무너지고 큰 놈이 무너지고 아니면 같이 무너지더라도 코스닥이 더 빨리 무너지지 않을까. 왜냐면 지금 너무 이 매기가 그쪽으로 쏠렸잖아요. 그죠? 그리고 신용털기 들어가면 곧버스 세상이 올려나 신용털기. 그죠? 신용털기는 지금 안 들어간 것 같아요. 안 들어갔는데 신용이 코스닥에 많이 쌓여 있겠죠. 그쪽에 이제 그 밈주식이 팍 터져버렸으니까. 그렇다고 그러면 그때부터 이제 그 연체가 시작되면서 주가가 빠지고 연체가 되면서 반대 매매가 일어나면서 나중에는 이게 어떻게 되냐면 차트가 일봉 그 차트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신용 털기가 어떻게 되는지 아주 단순해요. 이렇게 되잖아요. 이렇게 되면 이렇게 올라가다가 이렇게 떨어지잖아요. 그죠? 떨어지지? 이렇게 떨어지나? 요럴 때 신용털기. 여기 이제 개파락 나오고 쭉 빠지고 또 개파락 나오고 쭉 빠지잖아요. 여기가 신용털기 구간인 거예요. 여기가. 여기가. 여기 한번 확대할까요? 그게 눈에 보여요. 그죠? 여기 개파락 일어나고. 그죠? 이럴 때. 여기가 신용털기 구간인 거예요. 이렇게 개파락 뚝뚝 떨어졌을 때. 그러니까 처음에는 어떠한 악재가 나와가지고 개파락으로 쭉 빠졌는데 그 다음에 개파락 하면서 나오는 뉴스가 뭐냐면 뉴스에서 반대매매라는 단어가 나와요. 그리고 이게 어디서 증상이 나타나냐면 동시호가 때 특히 소형주에서 동시호가 때 하한가 30%짜리 하한가 30%짜리가 몇 개가 뚝뚝뚝뚝뚝 나오면서 시작을 해요. 그게 바로 반대매매 들어간 겁니다. 증권사에서. 그러고 나서 이거 장중에 음봉 쭉 나오잖아요. 이 음봉들을 누가 잡아먹느냐? 신용융자. 그거 뭐죠? 까먹었네. 잘 까먹어가지고. 금융투자. 어디 갔어? 금융투자 이게 플러스가 되면서 쭉 빨아먹었습니다. 과거에 저때인가요? 저때쯤인가? 기억나는 게 마지막 그 반대매매 나왔을 때가 그죠? 마지막 여긴가 보다. 여기 반대매매 나왔을 때 금융투자 쪽에서 플러스 1조 이렇게 들어오거든요. 이거 거진 반대매매 먹는 거는 금융투자에서 먹는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가지고 그 증상들을 보고 반대매매 떴다. 그리고 뉴스에서 반대매매 떴다 그러면요 분명히 반대매매 뜨고 나서는 상승하거든요. 그러면 다시 우리가 이제 이때쯤이면 벌써 곧버스 다 투자가 돼 있겠죠. 이때쯤이면 그죠? 그러면 이때는 곧버스를 정리하는 시기 아주 쉽죠. 그때 되면 주돈이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랬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1분기 배당 제가 어저께 금요일 방송에서 코덱스 200이라든지 그 타이거 200 그죠? 우리 인덱스 펀드 그런 거는 뭐 특별 배당이라 그러는데 아니에요. ETF 있잖아요. ETF는 분배금이라 그래가지고 한 번에 주는 게 아니라 4번 나눠서 줘요. 4회. 분기별로. 분기별로. 그래가지고 보통 분배금이 한 2.5%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총. 그래서 0.7에서 한 1% 정도? 많이 주면 한 1.5% 여기까지 주는 것도 봤는데 그건 아니고 한 대략 1% 해가지고 총 4%? 한 3, 4% 정도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분배금. 분기마다 주는 거예요, 분배금. 그래서 이게 배당이라고 안 하고 ETF는 분배금이라고 해가지고 주는 겁니다. 특별 배당이 아니에요. 특별 배당주도 아니고. 이게 이제 코덱스 200. 코덱스 200이잖아요. 이게 코덱스 200 ETF잖아요. 그죠? ETF. 인덱스 펀드예요, 인덱스 펀드. 이게 펀드의 한 종류잖아요. 그러니까 이 200개 종목이 이 안에 들어가 있고, 그죠? 거기서 배당이 쭉 나올 거 아닙니까? 그거를 4분기에 분기별로 나눠가지고 조각을 내가지고 준다. 이렇게 설명드리면 쉬울 것 같아요. 사실 저도 잘 몰라요. 그렇게 주더라. 그래가지고 어떨 때는 그때를 맞춰가지고 제가 이제 저는 코덱스 쪽에 투자를 하니까 코덱스 200에 일부러 주식을 넣다가 빼는 경우도 있어요. 그 배당 받으려고. 근데 배당금이 너무 그렇게 크지도 않고 또 세금 내고 뭐하고 그러면 그래도 뭐 장이 횡보한다든지 그러면 조금이라도 받으면 좋으니까 그냥 생각나면 한 번씩 하는 겁니다. 그래서 준다. 그래가지고 또 지금 잠깐 봤더니 원자재 봤더니 원자재가 이게 유가예요. 유가. 유가 한번 봐야겠네.
이게 지금 제가 보고 나서 아 쎄하다라고 느낀 게 유가거든요. 유가를 5분봉으로 보면 아 이게 살아나질 못했어요. 대략 24일 10시 그죠? 여기까지 갑자기 푹 빠지더니 쑥 올라왔는데 살아나지 못하는 모양새가 나온 거예요. 거진 3% 그죠? 빠졌을 때 여기가 24일 14시 여기서부터 한다 그러면 대략 여기 5% 빠졌네요. 순식간에 마이너스 4.5%, 그 다음에 다시 빠졌다가, 아이고. 빠졌다가 살아난 게 대략 플러스 3%, 그죠? 여기서, 고점에서 마이너스 4.5, 여기서 살아날 때가 플러스 3%, 그죠? 아, 왜 이걸 뚫지 못하죠? 문제가 해결됐다 그러면 충분히 뚫고 나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오버슈팅이라는 게 없어요. 지금 위에서 뭔가 계속 누르는 느낌이 들죠. 그리고 그래서 이 원자재 시장 유가를 보고 좀 시하다. 시하다. 그러다가 많이 빠진 것 같지 않은데 야 방향도 모르겠고 참 애매하다. 그런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그죠? 암호화폐 지금 어떻게 됐나요? 암호화폐는 많이 빠졌네. 28,000불에서 27,700불 이렇게 됐네요. 환율, 그죠? 환율 이렇게 봐도 그렇고 그러네요. 그죠? 그리고 이제 항생 있잖아요. 항생이 되려 상승했어요. 요 항생이 끝난 게 19시. 여기서 우리 항생장 끝난 게 여기거든요. 요 확대해서 항생장 끝난 게 5시니까 여기서 끝이에요. 항생이 끝. 항생 주간 끝. 이거 야간 선물입니다. 야간이에요. 야간에 유럽이 폭락하는데 얘는 폭락 안 했어요. 그냥 횡보하더라고. 그리고 미국장 열리면서 상승해가지고 좀 올라왔어요. 대략 많이 오르지 않는데 1% 정도 상승을 했네요. 그렇다 그러면 내일 장 시작하면서 1% 갭 띄우면서 상승할 수도 있거든요. 항생은. 근데 그 항생은 또 내일 봐야 되겠죠. 어떻게 될지. 그러니까 야간 시장에서 대략 1% 정도 다시 상승해가지고 시작을 한다. 근데 항생을 봤더니 항생이 되게 셌잖아요. 그죠? 우리 금요일 장에서도 항생이 그렇게 주저앉거나 어렵거나 그러지 않았거든요. 굉장히 셌어요. 제가 여기서 여기처럼 이렇게 양봉 4%째 양봉 나온 다음에 이렇게 꼬꾸라지면 어떡하지 걱정을 했는데 그래도 중심성 뚫고 올라가는 모양새. 그죠? 항생은 잘 버텼는데 했어요. 그리고 유럽장이 갑자기 이렇게 폭락을 하고 항생이 어떻게 되나 했더니 괜찮았는데 야간 선물 시장 딱 끝나고 봤더니 다시 상승. 그죠? 항생은 대략 플러스 1% 정도 갭이 떴고 우리는 0.0.5? 0.01? 0.015? 0.015. 그러니까 거진 보합선에서 이제 야간 선물 시장도 끝났고 그렇기 때문에 월요일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월요일은 진짜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월요일은 진짜 어차피 지금도 그러잖아요. 외국인들이 들어오는지 안 들어오는지 그런 거 보고 우리 그거 보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가지고 외국인들이 월요일 날 어떤 움직임을 보이는지 그런 거 가지고 좀 판단을 할 필요도 있고 지금 상황에서는 곧버스다 레버리지다 좀 애매한 구간이 아닌가. 근데 저는 요 희한한 라인 하나 그렸잖아요. 요거 좀 뚫고 올라가면 레버리지 한번 생각을 해보고 요 밑에서 그냥 요 밑에 그냥 요로 논다. 그러면 그냥 곧버스 20%. 그래가지고 예수금을 좀 빼려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좀 투자 금액을 좀 비중을 줄여 놓으려고. 많이 투자해도 한 30-40% 정도만 투자하고 한 50% 이상은 좀 빼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가지고 월요일 날은 조금 정리를 할 생각이고. 그죠? 이 위에서 조금 논다 그러면 레버리지 한번 생각해보고. 그런 식으로 한번 투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칠게요. 끝!